자, 문제를 좀 볼까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의미한다. 이건 가격 탄력성 정의고요. 다음에 어떤 재화의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보완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틀렸죠? 대체제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중에서. 다음에 3번 어떤 재화의 수요 소득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정상재 맞고요.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말한다. 교차 탄력성은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죠. 맞죠? 다음에 5번 수요 소득 탄력성도 정의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탄력성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의미며 그죠? 1을 기준으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1보다 크면 수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고요. 1보다 작으면 수량 변화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원인이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는 정도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맞나요? 탄력적일 때라고 그랬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은 단가는 내려가죠. 단가는 내려가지만 수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판매 수입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지출액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느낌 오시나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트에 갔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소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동네 마트에서 그냥 집에 들어갈 때 맥주 한 캔 정도 사서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여름에, 더운 여름에. 일주일에 그래봤자 2번 정도죠. 한 캔에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000원 정도 쓰겠죠. 4주에 1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마트에 갔는데 행사라면서 캔당 750원을 해요. 반값이죠. 동네 마트에서 1,500원인데 이마트에서 750원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짝으로 실어야죠.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짝으로 싣는 거죠. 짝으로 실었습니다. 한 짝이 24캔인가 그렇죠? 24캔. 실었습니다. 자, 요거 매일 한 캔이죠. 갖다 놓으면. 매일 한 캔이고 기분 좋으면 2캔도 마시죠. 3주가 안 돼서 다 사라집니다. 24캔. 24캔이면 얼마입니까? 24캔이면 얼마예요? 750원에 24캔이면. 이런 거는 12 곱하기 1,500 하라 그랬죠? 6 곱하기 3,000 하라 그랬죠? 18,000원입니다. 아니, 특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끝자리가 5인 거는 특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끝자리가 5인 거는 더블로 하면서 반으로 하고 아직도 5가 있으니까 더블로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수업 안 들은 사람들, 지금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18,000원이요. 18,000원이 3주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하루에 3,000원씩 4주에 12,000원이면 돼요. 4주에 12,000원이면 되는데 3주에 18,000원이니까 일주일에 6,000원이죠. 4주면은 24,000원입니다. 예, 더블로 먹는 더블로. 지출액이 더블로 늘었어요. 반값인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요. 탄력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제가 탄력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요. 가격은 반으로 내는데 양은 엄청 4배로 먹는 4배로. 눈 뒤집히게 행동하는 거죠. 눈 뒤집히죠. 그 정도면은. 반값이면은 아니 바로 짝으로 싣지 않나요? 한 캔, 2캔 먹으면서도 한 캔 먹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출액이 늘어납니다. 가격은 다운됐는데도.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탄력적인 경우.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지죠.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완만해진다. 맞죠? 사치제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변동 시장론 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이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론이죠. 페이지 수는 40 몇 쪽인가요? 44쪽인가요? 자, 44쪽과 45쪽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편이고요. 요거는 빼놓기는 좀 그렇고 또 포함시키자니 그렇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전혀 시험에 언급되지는 않았고요. 우리 뒤에 이제 정책론에서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걸 공부하죠.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 두 가지 이유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가 있었나요? 외공, 불비하죠. 이런 걸 수정하기 위해서 외부 효과죠. 공공재죠. 불안전 시장이죠. 비대칭 정보입니다. 또는 불안전 정보하죠. 불안전 정보.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면서 써놓고는요, 완전 경쟁 시장.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얘는 시장 실패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정도로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죠.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정동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완전 경쟁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 상품의 동질성, 진퇴 자유,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달성시키는 시장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실은 모두 다 불안전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누구예요? 독점이나 과점이 문제예요.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시장 실패가 좀 덜한 편인데 독점이나 과점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법을 정해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밖에 등장 안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넘어가면 이제 46쪽에서부터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46쪽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죠. 일단 부동산 시장 기능 하면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을 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가가 자원 배분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가 있죠. 가격 창조 기능이 있죠.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협상 가격. 그 협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매수인의 상한선하고요, 매도인의 하한선 사이에서 적당한 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앞선 영역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이 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협상에 의해서 어떤 가격에서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가격입니다. 매수인은 상한 가격보다 덜 지불하고요. 매도인은 하한 가격보다 더 지불받게 되니까 이거는 또 다른 거래에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사라지면서 다른 게 또 생깁니다. 또 얘가 또 다른 거래에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사라지고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게 이제 가격 창조 기능이고요. 그 외에 교환도 이루어지죠.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돈하고 부동산하고 교환되고,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되고, 소유권과 임차권이 교환되고, 그렇게 되죠. 소유권, 임차권 교환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하던 사람이 팔면서 자기가 새 들어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소유권, 임차권 교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기능. 이 정보 제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슨 정보일까요? 이 가격 정보예요.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뉴스 보면 대부분이 무슨 정보입니까? 가격 정보예요. 국제 유가가 어떻고, 지금 막 국제 유가 올라간다 그러죠? 그럼 가격이죠. 종합 주가 지수, 그것도 가격입니다. 환율도 뭐예요? 환율도 가격입니다. 외국 돈 1달러 가격입니다. 환율이 1,300원이다. 뭔 뜻입니까? 미국 돈 1달러 살려면 1,3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환율이란 단어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가격이란 뜻입니다. 외국 돈 1달러의 가격이란 뜻입니다. 이자율, 이것도 가격입니다. 이거는 자금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자금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별로 익숙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자율, 임금, 환율, 임대료, 또 지대, 이 5가지 표현입니다. 이 5가지 표현은 가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다 가격이라고 해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가격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쪽이죠, 이거. 임대료도 가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만 이거는 무슨 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이거는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이죠. 그냥 가격하면은 교환 시장에서의 가격.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이건 토지 임대 시장에서의 가격, 지대, 외환 시장에서의 가격, 노동 시장에서의 가격, 자본 시장 또는 자금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자, 이런 가격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한 겁니다. 국제 유가가 어떻다, 가격, 금값이 어떻다, 가격,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이 어떻다, 가격, 다 뉴스가 그런 가격 정보입니다. 그걸 어디서 제공한다고요? 시장에서 제공한다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 뭐 부동산의 양이나 질을 조절한다, 이런 정도고요. 요거보다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지난 순간 제가 과장국수 비비자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과장국수 비비자. 기억나십니까? 국이 뭐예요? 국이. 국지성, 수는, 수급 조절 곤란성. 국수가 제일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국지성은 부동성을 근거로 하거든요. 수급 조절 곤란성은 부증성을 근거로 하거든요. 얘네들이 부동산 특성을 대표하는 두 성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 파생 현상에서도 얘네들의 파생 현상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과는 뭐예요? 과다한 법적 제한입니다. 법적 제한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법적 제한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수급 조절이 곤란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법적 제한이 많으면 수급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무슨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 중에.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뭐가 힘들어요? 공급 조절이 힘듭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생산자들이 생산해서 시장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가 있어야 무슨 뭐 건물을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토지 있어요, 없어요? 토지 있을까요? 새로 개발할 땅이 있을까요? 이제 없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밖에 없어요. 개발 제한구역, 그나마 남아있던 개발 제한구역, MB정부 때 해가지고 한 게 어디예요? 세곡동, 내곡동, 거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기 양재동에서 과천 넘어가는데 우면산 넘어 거기가 무슨 지구죠? 거기가 내곡동인가요? 세곡동인가요? 거기가 세곡인가요? 그럼 내곡동은 저기
다른 쪽인가요? 뭐 저기가 쇠고기든 여기가 쇠고기든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거기가 다 뭐였단 얘기예요, 옛날에.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그린벨트라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증성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늘릴 수 있다면은 기존 지역을 헐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잘 안 돼.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다고요. 공급 조절이 어려운 보세요. 저기 사려는 사람들은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급등. 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왜곡 현상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낡아지는 지역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해서 이제 결국에는 또 용적률을 높여서 위로 올리겠죠. 토지를 뭐 증가 못 시키니까 여기서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왜곡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장은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이 길다 이 말입니다. 매매 기간이 길면 환금성이 떨어지죠.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아주 큰 단점이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다음에 부동성에 의해서 국지성이죠. 국지라는 말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부분.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경기가 괜찮아요. 지금 남쪽 지방은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 데가 덜어 있어요. 아주 괜찮은 건 아니지만 수도권보다는 낫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 해놓은 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혁신도시라고 했죠. 혁신도시. 그래서 무슨 공사는 어디로 가고 무슨 공사는 어디로 가고 지방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으로 너무 몰려 있잖아요. 이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있어요. 아, 정말 이런 나라 드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하고 남북한 합치면은 땅덩어리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해요. 영국이. 근데 영국의 런던에 이렇게 많은 인구 안 삽니다. 영국은 그런 대로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크라는 도시 아십니까? 요크셔, 햄프셔 할 때 요크. 돼지 요크셔, 햄프셔 하잖아요. 그 요크셔라는 주가 있어요. 요크셔라는 주. 요크셔의 주도가 요크예요. 요크.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네슬레 들어보셨죠? 네슬레. 뭐 분유인가 뭔가 뭐 네슬레 있잖아요. 그 본 고향이 요크예요. 본사가 요크에 있어요. 그 요크에 있는데 정말 큰 도시인 줄 알았어요. 야, 근데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10층 이상 그 건물이 없어요. 제일 높은 게 성당 건물이에요. 성당 건물이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성당 있죠. 그런 성당 건물이 제일 높고요. 그보다 다 낮아요. 높이가 그렇게 큰 빌딩이 없어요. 그런 오래되고 이렇게 그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인데도 그렇게 건물의 높이가 높지 않아요. 인구가 수십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그런 도시가 많다는 거죠. 여러 군데로 이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많이 내보냈잖아요. 그 내보냈는 데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니까 무슨 공사 들어가고 하니까 지방은 좀 괜찮은 데가 많아요. 근데 수도권은 별로 안 좋죠. 지역에 따라 어떻게 해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국지성.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부동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지역에 따라 부분 시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분 시장. 그리고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동산 같으면은 걱정 안 합니다. 동산 같으면은 물량이 남는 시장에서 물량이 모자라는 시장으로 옮겨버리면 되죠. 여기 남는 거 있으면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기는 아주 그냥 그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여기는 전세가 뭐 올라가서 집이 부족하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얘네들만 영향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시에 해결되기가 곤란해요. 그런 이제 성질이 있고요. BBB 하면 뭐 BBB.
이거는 상품의 비표준화성. 상품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비표준화. 거래는 비공개적입니다. 거래를 잘 공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시장은 비조직적이에요. 뭐 소매협회, 도매협회 이런 협회라든가 조직적인 것이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다는 겁니다. 이런 조직들이 적고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이 고가성 때문에요. 부동산이 고가성. 얘네들 BBB는 주로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거래를 비공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과장국수 비비자입니다. 과장국수 비비자. 근데 시험 칠 때까지 과장국수 비비자만 외워서는 안 되죠. 내용이 생각나요. 내용이. 과장국수 비비자. 특히 국수. 근데 요거 문제를 좀 요거 과장국수 비비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좀 풀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오늘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죠.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능이 아닌 건 뭔가요? 이거 기능하고 특성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3번의 시장의 국지성은 특성이잖아요. 특성.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그죠? 지금 특성하고 기능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특성은 다른 거와 구별되는 성질이 특성이잖아요. 시장의 기능은 시장이 갖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됐나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개념 및 특성 7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의 공급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것이 일순간에 해소되지는 않죠. 그래서 옳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부동산 시장의 구체적 시장 성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 시장 성격. 지리적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 시장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남 3구 이런 말 쓰죠. 강남 3구는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구체적 시장 성격을 보는 겁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볼 때는. 다음에 3번은 부동산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능하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가격 왜곡은 단기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인 현상은 아니죠.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분화되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역별 분산 투자라는 의미에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침체되거나 약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충청권 있죠. 충청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에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충청권이. 그러니까 지역별 분산 투자를 했다면 예를 들어 수도권에만 몰빵 투자하지 말고 지역별로 분산 투자했다면은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게 됐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다음에 9번 요거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네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은 48쪽에 있습니다. 48쪽에. 효율적 시장 이론.
지금 요 시점이 사람들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시점이에요. 요 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막 지쳐가지고 쓰러지거나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기 요 고비를 못 넘기면은 내년 1월 달에 또 등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1월 달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시작하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합격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5월 달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7월 달부터는 아예 안 보여요. 9월 달에 나타났어요. 어디서 뭘 했는지. 근데 9월 달에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너무 놀았다고 생각하고서 보통은 그 오프라인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수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8월 달까지가 연간 회원제 받고요. 9월부터는 별도로 받거든요. 여기도 그런가요? 그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9월 달, 8월 달, 7, 8월 달, 9월 달이죠. 9월 달부터 별도로 수강료를 받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하여간 대부분의 오프라인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8월 지나고 이제 9월이니까 또 이제 새로 등록해 돈이 든다 이거죠. 돈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봐야 사실 9월, 10월 수업 얼마 안 되잖아요. 동형 모의고사가 있고 그때 이런 이제 수업인데 등록을 안 했어요. 그것도 9월 이제 첫째 주 지나서 둘째 주에 제가 봤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등록해라. 듣고 안 듣고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그만큼 양을 못 하거든요. 혼자 공부해서 같이 수업하면서 할 수 있는 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쉬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4월까지, 1, 2, 3, 4월까지. 그러니까 바짝 하면 또 금방 따라 올라올 수 있거든요. 경험상, 지금까지 경험상. 직장 생활을 해도요, 7월부터 해서 1차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1차만 합격하면 되니까 1차만이라도 그렇게 해라 했더니 거의 안 들었어요. 거의 안 듣고 그냥 혼자 한다고 했어요. 시험에 1차가 2개 차이로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했으면 당연히 1차는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뒤늦게. 그러고는 이제 연락이 없더니 그게 재작년 얘기예요. 재작년에 그랬는데 작년 4월 달인가 연락이 왔어요. 수업 다시 들으려고 그런다고. 이거 후회한다니까요. 여기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이렇게 또 하다 보면 합격하잖아요. 합격해서 누군 뭐 오픈했네, 어떠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뒤늦게 또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알던 사람들 이제 별로 없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사람 사이에도 옛날 사귀던 사람이 있긴 있겠죠. 이러다 보면은 그해 또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장수가 되는 거죠, 장수가. 그러니까 시작한 김에 뿌리를 뽑듯이 공부를 해야 되지, 괜히 그냥 타성에 젖어서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허송세월 하면은 그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김에 뿌리를 뽑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여기 지금 취미사바 공부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물론 계시긴 해요. 취미사바 공부하시는 분 가끔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상담하신 분도 계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공부하러 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막 1차, 2차 같이 하고 막 선생님들도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동차를 할 수 있다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또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조금만 해라, 조금만. 그래서 마음 편히 가지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나와라, 그냥 1차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음 편히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 말고 내가 정말 필요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기왕 애를 쏟는다면은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죠. 그냥 슬렁슬렁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합니다. 어디에 반영되는 거요?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가격에 반영. 반영되면은 뭐고요?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영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효율성의 정도를 달리 보는 거예요. 효율성의 정도가 약한 거 있고 좀 더 강한 게 있고 아주 강한 게 있고. 그러니까 과거 정보가 반영된 상태는요. 과거 정보가 반영된 상태는 효율성의 정도가 아직은 약하다고 보고요. 약성 효율성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더한 정보,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는 조금은 더 강한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면은요, 내부 정보, 미공표 정보죠. 그러면 요거는 강성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부 정보가 어디에 반영된다는 얘기요? 가격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내부 정보가 이게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에요? 주식 가격, 주식 가격. 원래 이 이론이 뭘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내부 정보가 주식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주식 가격에 반영될 수 있나요? 내부 정보가 주식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부 정보가 주식 가격에 반영 못 돼요. 내부 정보가 주식 가격에 반영된다는 건 이미 내부 정보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가격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미 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내부 정보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부 정보는 주가에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반영됐다는 건 이미 내부 정보가 아닌 거죠. 이미 알려진 정보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는 현실에는 없는 시장이에요. 현실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은 이제 짓는 거죠.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 현실이 없잖아요. 그런 시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에다가 정보가 완전하고, 정보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시장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시장 없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듯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런 거 그냥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디까지만 존재한다고요? 현실은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 말이에요. 내부 정보가 반영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으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 이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거는 이런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현재 공표 정보이거나 내부 정보가 되겠죠. 현실의 시장은 뭐밖에 반영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만 반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현재 공표 정보를 가져가거나 내부 정보를 가져가면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면,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뭐를 가져간 내부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시장은 모르니까 그 정보를 가져간 사람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보가 바로 뭐예요?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뭐를 얻을 수도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 가져가야 되겠죠. 이거보다 우수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 있나요? 내부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뭐는 얻을 수 없다.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야 시장이 효율적인 겁니다.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이윤을 누군가가 한 사람만 얻는다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경우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가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는 비효율이라는 얘기예요. 정보를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이라고요. 얘가 어떤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어요? 내부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얘가 뭐예요?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효율적이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뭔가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이런 용어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기술적 분석은 이거는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과거 정보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의 정보 이상의 정보, 그 초과되는 정보를 가져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49쪽에 약성효율적 시장, 준강성효율적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의 내용이고요. 이게 50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그 표 밑에 있는 할당효율적 시장은 좀 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